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입술이 아직 뜨거울 때,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손길의 여운 때문에 손이 아직 떨릴 때. 지금 어디야?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시계 초침처럼 담담했다. 늘 정확히 흐르지만 정작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는 목소리.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바닷가 옆 한적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 유리에는 옅은 김이 서리고 바깥의 제주는 비바람이 몰아쳤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졌고 바닷바람은 소금기에 섞인 비를 채찍처럼 후려쳤다. 대시보드 시계는 21번 4D를 가리켰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한때는 열쇠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던 사람. 이제는 그 얼굴이 그저 하얀 병원 조명 아래에서 피곤에 절어 서류를 넘기는 남자일 뿐이었다. 호텔방이야.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회의가 일찍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면 의심할 마음조차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래, 일찍 자. 커피는 그만 마시고. 나는 또 응 이라고 대답했다. 늘 해오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 응 뒤에는 새로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봐 줬다는 사실. 마치 내가 아내라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 여자인 것처럼. 통화가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남았다. 내 이름은 강혜린, 33. 해외팀이 섞인 현장에서 통역을 한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감정을 들키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다. 뭐든지 괜찮다로 정리하는 법도. 하지만 나는 더는 절차만 남은 결혼 속에서 몇 년을 더 버티는 법은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것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 더 원초적인 것, 갈증이었다. 곁에 누가 있어 주길 바라는 갈증. 괜찮아? 라고 묻고 정말로 대답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원하는 갈증. 내가 제주에 온 건 남편을 피하려고가 아니었다. 일 때문이었다. 어른들이 자기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패, 바로 일. 우리가 묵은 곳은 새로 지은 리조트였다. 얼마 전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슬아슬이라는 단어를 대기업은 싫어한다. 해외 점검팀이 들어왔고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다루는 통역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를 불렀다. 첫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다. 기술 용어들이 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영위 감지 시스템, 계단실 압력, 방화문, 비상 발정이, 지하 주차장 동선. 나는 번역하고 메모하고 웃고 또 웃었다. 그 웃음이 목에서 마르는 느낌이 들 때까지. 휴식 시간에 점검팀 리더가 나에게 말했다. 현장 점검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요. 동행 가능하죠? 시계를 봤다. 거절했어야 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하고 모범적인 아내 역할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알았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그는 결국 그래와 무리하지 마만 말할 거라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도진을 만났다. 그는 시설 관리자와 함께 기술층 복도에 나타났다. 검은 셔츠에 얇은 바람막이, 손목에는 출입카드와 열쇠 뭉치. 서비스직 특유의 과한 굽신거림은 없었다.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침착했다. 점검팀이 비상계단이랑 지하를 확인하겠대. 관리자가 말했다. 도진 씨, 안내해. 그는 나를 한 번 바라봤다. 아주 짧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시선이 나를 훑어익는 느낌을 남겼다. 통역이세요? 그가 물었다. 네. 그는 무정이와 작은 손전등을 내게 건넸다.
계단은 어둡고 미끄러울 수 있어요. 이거 들고 계세요. 제가 앞에서 걷고 당신은 가운데 서요. 친근함도 추근됨도 없었다. 그저 정확한 동선 배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라는 말에서 나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다.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느낌. 리조트의 비상계단은 넓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습기 냄새. 조명은 완전히 밝지 않았고 노란빛이 약하게 퍼져 있었다. 점검팀은 압력을 재고 방화문을 확인하고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계속 통역했고 메모를 했고 목이 바짝 말랐다. 도지는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가끔 내 쪽을 힐끗 봤다. 내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그 정도의 시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모든 게 합리적이었다. 모든 게 절차대로였다. 문제는 한 엔지니어가 정전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등을 테스트하자고 했을 때 시작됐다. 관리자 얼굴이 살짝 굳었다. 지금 밤인데 투숙객도 많은데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 불이 꺼졌다. 완전히 깜깜해진 건 아니지만 비상등의 붉은 빛만 남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공족이 소리가 멎고 공기가 갑자기 묵직해졌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나는 갇히는 게 무서웠다. 빠져나갈 수 없을까봐, 공기가 부족할까봐, 내가 무력해질까봐 숨을 들이마셨다. 목에서 걸렸다. 도진이 즉시 돌아섰다. 마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공포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괜찮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바로 나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손전등을 낮게 들어 계단을 비춰 내가 시선을 둘 곳을 만들어주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빛을 보세요. 저랑 같이 숨 쉬어요. 하나, 둘, 셋. 나는 그대로 따라했다. 마치 밧줄을 붙잡은 사람처럼. 붉은 비상등 아래에서 그의 벌가이 얼굴은 더 어둡게 보였고 눈빛은 더 깊어졌다. 창문 틈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때렸고 아래쪽에서 점검팀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가장 또렷한 건 그의 숫자였다. 고르게, 단단하게.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요? 아니면 정전이 무서워요? 그가 다시 물었다. 갇히는 게 무서워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 약함이 부끄러웠다. 도지는 마치 그게 아주 정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숨 쉬면 돼요. 단순한 말. 그런데 그 말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는 것 같았다. 불이 다시 켜졌다. 냉정한 흰빛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측정을 이어갔다. 나는 쉬는 층참에서 손바닥이 땀으로 젖은 걸 느꼈다. 도진이 내 옆을 지나가며 생수 한 병을 손에 쥐어줬다. 마셔요. 목소리가 벌써 쉬어요. 나는 그 물병을 보았다. 그의 손을 보았다. 큰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내가 만났던 많은 남자들과 그를 분명히 갈라놓았다. 그는 그걸 티 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내가 민망하지 않게 해줬다. 감사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을 밤새 떠올렸다. 그 후 이틀 동안 우리는 계속 합리적인 이유로 마주쳤다. 점검팀은 지하주차장, 발전기실, 해변으로 나가는 보조 대피로를 확인하자고 했다. 나는 같이 다녔다. 번역하고, 기록하고, 뛰었다. 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열쇠 소리, 무정의의 잡음, 흔들림 없는 발걸음. 둘째 날 밤,
점검 데이터가 담긴 외장 저장 장치가 회의실에 남겨졌다. 리더가 얼굴이 하얘졌다. 기술 데이터는 분실되면 안 됐다. 밤중에 행정동 전체를 열려면 시설 보안과 운영 책임자가 있어야 했다. 도진이 호출됐다. 그는 빗속을 뚫고 로비로 왔다. 어깨가 젖어 있었다. CCTV 보관실이랑 회의실 문 열게요. 그가 말했다. 확인 필요하니까 통역님도 같이 와주세요. 데이트도 아니고 단둘이 만나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업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업무가 위험했다. 마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니까. 우리는 행정동으로 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 차를 탔다. 리조트는 늦은 밤이라 조용했다. 바깥 조명은 희미한 노란빛, 바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도지는 습관처럼 조수석문을 열어줬다. 안전벨트요. 나는 앉았다. 차 안에는 깨끗한 비누향, 은은한 나무향이 났다. 향수 냄새가 아니라서 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는 천천히 운전했다. 비가 유리를 길게 긁어내렸다. 나는 옆 얼굴을 보다가 물었다. 왜 항상 야간 근무해요? 그는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밤은 사람이 적어요. 말도 적고. 저는 그게 좋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가 잠깐 멈췄다.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것이 싫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한 박자 미끄러졌다. 행정동에서 우리는 결국 저장장치를 찾아냈다. 리더가 안도하며 연신감사 인사를 하고는 바로 돌아갔다. 남은 건 텅 빈 복도 하나, 그리고 도진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바닷소리를 들으며 혼자 누워있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프로 통역이 되는 일도 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진이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한 박자 더 길게.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가 말했다. 마치 결론처럼. 저는 원래 그래요. 나는 남편에게도 자주 했던 말을 반복했다. 도진은 아주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익숙하다고 평생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멈춰 섰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낯선 사람이 내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는 게 싫었다. 저를 아는 것처럼 말하네요. 나는 방어적으로 튀어나왔다. 저는 몰라요. 그가 바로 대답했다. 하지만 보이거든요. 그 세 글자 보이거든요. 는 어떤 고백보다 강하게 나를 때렸다. 약속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데 그저 내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리조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람이 더 세졌다. 도로 옆 표지판이 흔들렸다.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제주의 불빛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남편이 떠올랐다. 내 옆에 있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내일 바빠. 저녁 기다리지 마.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가슴이 조용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였다. 도지는 그 메시지를 모르지만 내 표정이 달라진 걸 알아챈 듯 속도를 줄였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쉼터에 차를 세웠다. 밖에는 가로등 하나, 그리고 사나운 파도 소리. 바로 방에 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지, 위험을 더 달라는 건지 나도 모르면서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음악도 없이 빗소리와 바닷소리만. 숨결 때문에 유리의 김이 점점 더 두껍게 앉았다. 나는 말했다. 마치 나에게 하는 말처럼.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도지는 남편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까.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외로움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저도 알아요.
나는 그를 보며 물었다. 당신도 위험해 본 적 있어요? 도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는 누가 제 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눈빛이 어두웠다.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 순간 차 안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센티미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만이라고 말하면 저는 멈춰요. 바로 그 말, 선택권을 내게 주는 말, 이 내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영화처럼 그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출입카드와 시계가 남긴 옅은 자국 위를 작은 접촉이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도진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내가 물러헤어날 수 있도록 딱 그 경계에서 멈춰 섰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가볍게, 그리고 점점 깊어졌다. 거칠지 않았다. 급하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물만 마시며 버티던 사람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을 삼키는 것 같은 느낌. 내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숨이 흐트러졌다. 내 손이 그의 셔츠를 붙잡았다. 세게 끌어당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의 입술이 내 귀 아래로 스쳐 내려갈 때 내 피부가 소름으로 돋았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다. 뜨겁고 죄책감조차 뜨거운 그 감각이 두려웠다. 하지마. 내가 튀어나오듯 말했다. 반은 부탁이고 반은 공포였다. 도지는 즉시 멈췄다. 변명도 더 밀어붙임도 없었다. 그는 살짝 떨어져 나를 봤다. 여기까지일까? 라고 묻는 눈. 나는 숨이 가빴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 때문이에요. 무서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까지. 그는 내 어깨에 재킷을 조심스럽게 걸쳐줬다. 마치 내 몸뿐 아니라 내 혼란까지 덮어주려는 것처럼.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멈춤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확히 멈춰준다는 사실이. 나는 그게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점검팀은 19층에서 1층까지 대피동선을 연기 상황 가정으로 다시 테스트하자고 했다. 즉, 계단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났어. 하지만 삶은 늘 내가 약한 곳을 정확히 다시 젖어졌다.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냄새, 발소리의 울림, 날씨 때문에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조명. 점검팀은 아래로 내려갔고 관리자는 앞서갔다. 도진과 나는 뒤에서 설명과 통역을 이어갔다. 17층 층참에서 바람 때문에 방화문이 갑자기 세게 닫혔다. 쾅 하는 소리. 나는 깜짝 놀라 몸이 움찔했다. 도진이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그의 손이 나를 막아섰다. 그리고 그 손바닥이 내 허리에 잠깐 닿았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어젯밤 내가 억지로 꺼뜨렸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나는 올려다봤고 그는 내려다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때 시스템 테스트로 비상등이 또 붉게 깜빡였다. 붉은 빛이 모든 것을 비밀로 만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마 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늘 정답만 고르느라 지쳐 있었다. 나는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마치 우연처럼. 도지는 멈춰 섰다. 얼굴이 굳었다.
마치 자신을 붙잡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듯 혜린 씨. 그가 아주 작게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마. 그 두 글자가 나를 붙잡으려는 말 같기도 했고 나를 놓치기 싫어하는 부탁 같기도 했다. 나는 숨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내가 그만이라고 하면 멈춘다고 했죠.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럼 내가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도지는 눈을 잠깐 감았다. 머릿속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그리고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봤다. 그는 내 등을 기대는 난간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안아 끌어당기지 않았다.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다만 바깥의 세계가 잠깐 사라질 만큼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입술이 닿았다. 차 안에서의 키스와 달랐다. 더 아슬아슬했고 더 숨이 막혔다. 공공장소의 위험이 주는 달콤한 긴장. 발소리 하나만 들려도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는 강하게 그리고 곧 천천히 마지막으로 묻는 것처럼 절제하며 나는 답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래에서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로. 내 손이 그의 옷을 움켜 쥐었다. 당기고 싶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였지만 충분히 나를 현실로 끌어왔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만. 도지는 즉시 멈췄다.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은 어둡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야 하지 마요. 나는 침을 삼켰다. 우린 잘못하고 있어요. 도진이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잘못을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제주를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구름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 불빛을 보며 머릿속이 계속 같은 장면을 되감았다. 김서린차 유리, 붉은 계단 불빛. 휴대폰이 울렸다. 도진의 메시지였다. 답장하지 마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을게요. 당신이 돌아가서 모든 걸 고치고 싶다면 존중할게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 사라질 것 같을 때 제주에서 당신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나는 읽었다. 가슴이 눌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답장하는 순간 끝이 없는 길이 시작된다는 걸. 서울로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밥 먹었어? 를 묻고 피곤해? 를 말하고 휴대폰을 엎어둔 채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나는 익숙한 부엌에 서서 냉장고에 운능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그 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남편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 않았다. 낯선 향이 누구 거냐고도 묻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정말로 필요한 질문만 했다. 당신 나랑 이렇게 살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얼굴, 마치 그 질문이 이 집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당연히 살지. 난 이렇게를 말하는 거야. 나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다. 같이 공과금 내고, 같이 일정 맞추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를 만지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것. 이렇게.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어떤 고백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불륜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때로 결혼을 죽여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던 결혼의 시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차 안의 밤,
계단의 몇 분은 나에게 오래 잃었던 단 하나를 되돌려 줬다. 나는 아직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아직 갈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갈망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다른 방식으로 살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다. 남아서 고치든 떠나서 나를 구하든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유리 표면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봤다. 난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나도 사라지고 싶진 않아. 창밖에 서울의 비가 내렸다. 아주 잔잔하게 모든 것이 저절로 젖는 건 아니라는 듯이 그저 어떤 날은 우리는 더 이상 우산을 들지 않을 뿐이다.